우리 그 지도사분들이 뭘 배울 수 있는 매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도사들한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고 벼분야에 대해서 어떤 지침 이걸 만들어주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도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저는 이제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벼를 어디다가 농사 짓죠? 논에서 벼를 재배하죠. 그냥 논을 사랑한다 해서 제가 논사랑이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벼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참고하시고 벼농사 119를 저는 만들려고 해요. 100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농민들한테 현장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10개를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자로 전염되는 병해충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키다리병. 종자로 전염되는 것은 키다리병, 깨심리병, 도열병, 그 다음에 선충, 세균성병만병이 종자로 전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자 소독은 농민들이 꼭 하게 됩니다. 근데 종자에 살균제만 씁니까? 살충제만 씁니까? 두 가지를 같이 쓰죠. 같이 쓰는 이유가 살충제는 이 선충, 이것이 벼잎 선충의 피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종자로 전염되는 병해충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키다리병인 것이죠. 출수기는 벼가 몇 프로 나왔을 때를 출수기라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작년에 농민들한테 수도 없이 물어봤지만 이것을 아는 농민이 10명도 안 돼요. 자, 그러면 농민을 지도해야 되는 여러분들은 출수기, 벼가 몇 프로 올라왔을 때를 출수기라고 할까요? 40%죠. 예? 40%? 40%, 50%. 예, 맞습니다. 제가 강의를 다녀도 몇백 명이 돼도 모르신 분이 많습니다. 벼를 보시면 출수 시는 지침에 의하면 10% 되어 있고요. 출수기는 40%, 그 다음에 수전기, 출수 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8, 90% 정도 올라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출수 시는 보통 10% 내지 20%,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출수기는 4, 50%를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포장을 봤을 때 절반 정도 이삭이 올라왔을 때를 출수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수기 하면은 절반 정도 올라왔을 때 40%, 50% 이것을 꼭 아시기를 바랬고 또 가루쌀, 이쪽 가루쌀 재배합니까? 가루쌀을 재배하거나 깨심리병이 발생되는 포장에서는 알고름을 주게 되면 수량이 10% 이상 증수가 되고 깨심리병이 완화가 됩니다. 완전리 비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깨심리병이 발생되는 포장에는 알고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름을 어떻게 주게 되냐면 수전기, 벼가 8, 90% 정도 전체적으로 올라왔을 때 요소 비료를 시바르당 3kg 내지 4kg를 주는 겁니다. 1200평이면 몇 킬로를 줘야 될까요? 요소 비료를 12 내지 16kg를 주는 겁니다. 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10% 이상 수량이 증수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주게 되면 쌀밥의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농가 쪽에서는 권장을 하지 마시고 가루쌀 또 깨심리병이 발생된 포장에는 알고름을 주게 되면 수량이 증수가 됩니다. 벼의 피해를 가장 많이 주는 잡초가 어떤 잡초일까요? 또 제초제를 줬는데 가장 방제가 안 되는 잡초가 있습니다. 피. 예, 첫 번째 정답은 맞았습니다. 우리가 제초제를 칠 때 모든 제초제는 피의 엽기에 맞춰서 제초제를 주게 됩니다. 근데 점차 온도가 높아지니까 피의 생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제초제는 양정 처리제를 주고 나서 15일, 17일 이 시기에 주는 걸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P는요, 평방미터당 1.2본이 발생이 되면 모든 잡초에서 P에 의한 수량 감소가 가장 크고 두 번째가 올방계입니다. 올방계는 4.5본이 됐을 때 이제 경제적 피해 한계, 허용 한계 밀도라고 해서 내가 제초제를 쳐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평방미터당 본수가 올방계는 4.5본입니다. P는 1.2본입니다. P는 물만 관리를 잘해주고 처리 시기만 잘 처리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초제로 죽지 않는 잡초가 있어요. 어떤 잡초일까요? P, 올방계, 올채고랭이, 버플, 물달기류 중에서 제초제로 죽지 않는 잡초가 어떤 잡초일까요? 올방계입니다. 올방계는 제초제로 죽일 수 없습니다. 올방계는 정화 우세성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눈이 3개 내지 5개, 많게는 7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눈들이 한꺼번에 쭉 올라오면 제초제를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번에 안 올라와요. 하나가 딱 올라와서 죽으면 그 밑에 게 올라와요. 그게 죽으면 그 밑에 게 올라오거든요. 제가 실험을 해보면 2개까지는 제초제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개 이후부터는 약효의 잔유력이 떨어져서 죽이지를 못해요. P는 싹이 나는 출하소요 적산 온도라고 하는 것이 60도입니다. 그래서 낮은 10도나 15도씨일 경우에는 4일 정도, 4.5일 정도 걸리지만 6월 달에 이양을 하게 돼서 온도가 25도로 올라가게 되면 2.2일 정도 되면 발화가 되거든요. P는 출하소요 적산 온도가 60도라 썰어지라고 2일이나 4일이면 올라오거든요. 근데 올방계는 출하소요 적산 온도가 450도가 넘어요. 또 땅속 20cm에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제초제의 잔여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올라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슨 현상이요? 정화 우세성 현상 때문에 똑같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방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초제로 올방계를 완벽하게 죽일 수는 없습니다. 자, 4번째, 올방계 전용 약제가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약제 중에서 올방계에 가장 효과가 좋은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메타조설프론 적으세요. 메타조설프론이 현재 나와 있는 올방계에 가장 효과가 좋은 약제입니다. 마타조 입제도 있고 집적 살포정제라고 되어 있어요. 집적 살포정제가 뭘까? 쉽게 얘기해서 바둑알처럼 생긴 겁니다. 이게 던지는 거죠. 투척제. 그 다음에 이제 액상이라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마타조, 이티스타, 완결판, 마타킹 뭐 이런 것들이 다 메타조설프론 약제입니다. 또 이 약제들이 올방계에 가장 효과가 좋은 약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메타조설프론에 대해서만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또 하나 가프촌이라고 있습니다. 이 가프촌은 테프릴트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테프릴트리온 함유된 이 가프촌 입제는 올방계의 효과가 좋아요. 양하고 30일에 처리를 해도 올방계가 30cm 된 것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프촌은 올방계와 버풀이나 올챙이고랭이 물달개들을 잡아줄 수 있지만 피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방계를 방지한다 할 경우에는 가프촌을 권장을 해줄 수 있지만 피를 못 잡습니다. 또 위에 나와 있는 이런 약제들을 보게 되면은 마타조나 마타조 전보 이티스타 그 다음에 완결판 요것은 메타조설프론 한 가지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들이
피를 2.5엽에서 3엽까지, 올방개는 7cm까지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잡아준다고 해서 완벽하게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밑에서 계속적으로 싹이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이 약재들은 저항성 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만결판 플러스를 보게 되면 펜트라자마이드가 들어있어요. 또 마타킹은 벤조리사이클론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완결판 플러스와 마타킹은 저항성 피를 3엽까지 잡아줄 수 있어요. 그 차이입니다. 이 앞에 약재들은 메타조솔프론 하나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올방개를 7cm까지 잡아줄 수 있지만 저항성 피를 못 잡는다는 거. 또 펜트라자마이드, 벤조리사이클은 저항성 피를 3엽까지 잡아줄 수 있다는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초제에 의한 벼에 피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서 어떻게 지도할 겁니까? 제초제에 의해서 벼들이 크지 못하고 뿌리가 뻗지를 못해요. 짧아요. 벼들이 축축 늘어져야 되는데 타이트하게 서요. 짧아요, 초장이. 초기에 제초제 피해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어떻게 지도할 겁니까? 제초제 피해가 났으니까 일단 논에 물을 가득 집어넣어서 제초제 성분이 우러나오게 지도해야죠. 많은 농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짙게 담아줘야 제초제 약성분이 우러나와서 벼가 회복될 거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쓰게 되면 벼를 죽이는 겁니다. 제초제 피해가 나면 물을 빨리 빼야 됩니다. 물을 빼서 흘러내기를 해줘야 됩니다. 뿌리가 산소 공급을 받아서 새뿌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제초제 성분이 씻겨 나오게끔 해줘야 됩니다. 물을 담수시켜버리면 제초제 피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초제 피해가 나면 반드시 물을 빼서 산소 공급을 촉진시켜주고 또 제초제 성분이 씻길 수 있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삭그름을 어느 시기에 줍니까? 벼 출수 전 25일. 자, 그러면 벼의 마디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벼의 마디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5마디입니다. 하고 땅속에 미분화된 것까지 치면 한번 16개, 뭐 20개까지로 돼 있어요. 이 5개 중에서 가장 길은 게 1절간이에요. 이삭 맨 밑에 그것이 1절간이고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2절간, 3절간, 4절간, 5절간이 됩니다. 근데 도복과 가장 연관이 되는 절간이 3절간, 4절간, 5절간입니다. 자, 벼가 넘어질 때 우리가 도복이라고 합니다. 벼가 이삭 넘는 데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넘어집니까? 아니면 최고 밑에 있는 데가 꺾여서 넘어집니까? 밑에 게 꺾이는 거죠. 그래서 도복과 연관된 절간이 보통 4절간, 이쪽이 가장 크고 3절간, 5절간 쪽이 연관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삭거름 주는 시기를 벼가 출수하기 전으로 역산해서 30일 전에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주게 되면 4절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4절간이 길어지면 도복과 완전히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이 4절간은 출수 전 30일 시기로서 유수 분화기라고 합니다. 벼에 알수가 생기는 시기, 영하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반드시 눈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간당관계라고 해서 물을 넣었다 뺐다 해주는 시기가 출수 전 30일입니다. 그래서 벼가 출수하기 30일 전에는 논에 물을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중간 낙수를 하게 되면 벼의 영하수가 퇴화가 됩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30일 전에 이삭거름을 주게 되면 벼알이 많이 생기지만 도복 발생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출수 전 25일에 주라고 하죠. 25일에 주게 되면 3절간이 길어집니다. 이 3절간도 도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수 전 15일에 주게 되면 어느 절간이 길어질까요? 출수 전 15일에 주게 되면 1절간이 길어집니다. 1절간은 도복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때 도복에 강한 벼들은 출수 25일 전에 주고 도복에 약한 벼들은 출수 15일 전에 주라고 권장을 하십시오. 자, 출수 15일 전에 주는 것이 수량이 많을 것인가 아니면 25일 전에 주는 것이 수량이 많을 것인가? 어떤 게 수량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25일 전에 주는 것이 벼알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량이 많을 거라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일 전에 주게 되면 벼알수가 많아져요. 근데 출수 15일 전에 주게 되면 쌀알의 천립중, 무게가 증대가 됩니다. 임신 비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진흥청에 모든 실험한 것들을 제가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차이가 없었어요. 아니, 단 하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수 15일 전에 준 것은 도복에 안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도복에 약한 벼들은 출수 15일 전에 주라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수량 차이는 없어요. 자, 지금 우리가 벼를 일찍 이양하지 말라고 하죠. 벼를 일찍 이양하는 게 좋겠습니까? 늦게 이양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찍 이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온난화에서 온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벼 재배 기간에 적산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이양 시기를 8.8일 뒤로 늦춰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1.5도가 높아졌어요. 이양 시기는 땡겨졌을까요? 늦춰졌을까요? 왜 땡겨질까요? A라는 불악, B라는 불악, C라는 불악, D라는 불악이 있어요. 근데 D라는 불악에서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순에 벼 친정했대야? 그래, 우리도 해야지 하고 D라는 불악은 막 친정을 똑같이 해버려요. 제가 원종장, 장장으로 가면서 딱 두 가지를 했어요. 벼 못자리 시기를 15일 뒤로 늦췄어요. 15일 뒤로 늦췄는데 어떠한 현상이 나왔느냐.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원종장이죠? 예, 원종장입니다. 아니, 왜 원종장 못자리 안 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 원종장이 못자리 해야 우리가 따라할 거 아닙니까? 원종장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원종장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 원종장 못자리 했네? 우리 합시다 하고 착 따라 하는데, 제가 가자마자 15일 늦추니까 맨날 쳐다보는데 못자리를 안 하는 거야. 속이 타는 거죠. 왜 안 하지 하다가 이제 그 중에 승질 급한 사람이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못자리 기간이 아까 제가 1도 올라가면 며칠 이양 시기를 늦춰야 된다 그랬죠? 8.8일. 예. 왜 그러냐면요. 일찍 이양하게 되면 쌀알의 신복백과 미질이 감소가 됩니다. 밥맛이 없어요. 1도 올라갈수록 쌀알의 식리치가 6%가 떨어지고 수량이 5% 떨어집니다. 또 신복백 발생이 2, 3%씩 늘어나고 쌀알의 단백질 함량이 높아집니다.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쌀알의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서 우리가 먹었을 때 꺼끌꺼끌하고 맛이 없어요. 비료를 똑같이 준다 하더라도 이양 시기를 지켜버리면 고온에 의해서 등숙이 됩니다. 벼는 출수하고 나서 40일 동안에 등숙 적산 온도가 평균적으로 22도가 돼야 돼요.
낮에는 26도, 밤에는 16도로서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9월 달에도 밤의 온도가 26도가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8월 28일 전남 마이스터에 현장 교육을 갔었습니다. 올해표 작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얘기가 올해는 역대급의 풍년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유튜브 영상 있습니다. 그때 8월 28일 날 찍은 영상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수량이 나오지 않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올해는 수량이 떨어지는 한 해가 될 거고 또 병혈구 발생이 많은 한 해가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표 수학하고서 제가 강의를 갔더니 어떻게 그래서 맞췄느냐 농민들이 얘기를 해요. 제가 수량이 떨어진다고 얘기할 때 많은 농민들이 믿지를 못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도 올라가면 수량이 5% 떨어진다고 했지만 수량이 더 많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쌀알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고 또 하나 천일중입니다. 수량의 4대 무슨 요소가 뭡니까? 수수, 염화수, 등수비율, 천립중입니다. 지금 결정돼야 될 게 천립중하고 임실비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립중이 많이 나가야 근본적으로 수량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35도 이상이 되면 벼는 불임이 돼버려요. 쭉쟁이가 많아집니다. 지금 이제 벼들이 출수하고 있잖아요. 30도에서 33도 요 범위가 가장 벼의 생육에 좋은 온도입니다. 35도로 가면 쭉쟁이가 많아져 버리거든요. 작년에 온도가 높다 보니까 쭉쟁이가 워낙 많은 겁니다. 벼를 수확하면 콤바인티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았고 40kg 마대에 담으면 이 자크를 딱 잠글 때 천일중의 무게가 많이 나가면 헐렁헐렁해요. 쭉쭉 잠글 수 있는데 천일중이 안 나가면 자꾸 안 잠겨버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밥맛도 없고 천일중도 안 나가고 수량도 떨어지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양을 늦게 해줘야 되는데 점차 이양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깨시무늬병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올해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농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언제 오느냐? 9월달 전화가 옵니다. 내 눈에 깨시무늬병 발생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됩니까? 점차 깨시무늬병 발생이 많아지고 있어요. 깨시무늬병이 왜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깨시무늬병은 지역이 떨어지는 논이에요. 근본적으로 사질답이나 노화답이나 특수성분 결핍답 또 간척지 쪽에서 발생이 되는데 온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니까 낮에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저녁에 축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밤에도 온도가 높아버리니까 낮에 광합성을 해서 축적한 걸 저장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헐떡헐떡 되는 거예요. 무기고으로 다 소모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깨시무늬병이 어느 시기부터 오냐면 수인기라고 해서 벼가 뿔룩뿔룩해지는 시기가 출수 전 15일부터 5일 전이에요. 그게 수인기 시기입니다. 그 시기부터 깨시무늬병 발생이 옵니다. 그래서 깨시무늬병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깨시무늬병 발생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규산질 비율을 줘야 돼요. 자, 벼가 가장 많이 필요하는 성분이 어떤 성분인지 아십니까? 질소질 비율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죠? 질소질 비율을 가장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규산이 질소질보다 8배 내지 11배를 더 흡수를 합니다. 그만큼 벼는 규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벼대를 튼튼하게 하고 도복을 경감시키고 또 깨시무늬병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규산의 역할입니다. 이 깨시무늬병이 발생이 되는 포장에서 보면은 특히 잔존묘 농가들이 벼를 이양하고서 땜빵 한다고 앞에다 뭐를 놔둬요. 그냥 놔둬버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깨시무늬병이 발생이 돼서 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논을 로타리 균평자하고 치면요, 이 잔존물, 균핵이라는 것이 위에 떠버립니다. 이걸 걷어내지 않아버리면 여기에서 균핵이 또 퍼지게 되는 이런 쪽의 문제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리즘을 줘야 돼요. 알고리즘을 줘야 수량이 10% 이상 향상이 되고 완전히 비율도 23% 증수가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지금 깨심리병 쪽에 대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이거고, 또 벼가 출수하기 전에 약재를 줄 때 깨심리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약재가 있어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의 조류, 이끼괴물 발생 많이 되죠. 이끼괴물 발생되는 원인이 뭘까요? 예? 인산. 예, 맞아요. 인산 함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인산은요, 벼 생 초기에만 이용이 됩니다. 분호를 증진시키고 새끼를 칠 수 있는 이런 쪽의 역할, 또 벼 열을 갖다가 이렇게 넓혀주는 이런 쪽의 역할을 인산이 합니다. 그런데 인산이 함량이 많게 되면 이끼나 괴물로 발생이 되는 거죠. 초기 쪽에만 이용이 되고 불용화가 되면서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인산이 발생이 많으면 어떤 문제점이냐면, 인산의 함량이 많으면 규산질비료 흡수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도열병이라든가 도복이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산이 과다된 이런 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분들이 토양검정을 해주는 겁니다. 토양검정을 해서 인산 함량이 많은 논은 저인산 복비를 주게끔 여러분들이 시비 처방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 표층 시비 아십니까? 전층 시비와 표층 시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전층 시비는 비료를 넣고 로타리 치는 걸 전층 시비라고 합니다. 근데 일부 농가에서는 균평 작업 다 끝내놓고 위에다가 뿌리는 것이 표층 시비입니다.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뿌리는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조류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항전 처리제를 줄 때 한 가지 약재, 단제로서 약재를 줬는데,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약재를 보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 섞인 것 중에서 뭐를 타겟으로 하느냐? 바로 이끼나 괴물, 조류를 방지하기 위한 약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메트린, 적으세요. 시메트린, 피라클로닐, 페녹사미드. 요 세 가지가 이끼나 괴물을 발생을 억제시켜주는, 경감시켜주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이항전 처리 약재들이 시메트린, 피라클로닐, 페록사미드를 함유된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몸에 이끼나 괴물이 많으면 이항하고 10일 정도 돼서 물 흘러대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끼나 괴물이 많으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예? 예. 지금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벼는 초기에는 수온과 기온의 영향 중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기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항하고 나서는 수온의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근데 이끼나 개불이 딱 껴버리면 수온이 올라갈 수가 없죠. 물의 온도가 차갑게 돼버리고 햇볕을 차단하기 때문에 새끼를 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끼나 괴물에 묻혀가지고 초기에 새끼를 못 치고 뿌리를 못 내다 보니까 이끼나 괴물에 묻혀서 결주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량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호라는 시기에는 물을 얕게 되는 이유가 수온이 빨리 뜨거워져가지고 새끼를 잘 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초기의 벼들의 결주와 생육의 문제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농가에서 전화를 합니다. 나는 제초제를 줬는데 피가 안 죽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그 원인이 뭐라고 진단해 주실 겁니까? 자, 보시면 여러분들 제초제를 주고 포장을 가보면 지금 시기에 피들이 별 이상으로 쭉쭉 올라오는 거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제초제 처리 시기를 제때 맞추지 못한 겁니다. 피를 3회까지 잡는다, 4회까지 잡는다 했으면 그 엽기를 맞추지 못한 거. 또 하나는 균평 작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흙이 무리로 노출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피가 올라옵니다. 피는 산소 요구도가 굉장히 높아요. 물에 2cm, 흙에 2cm만 묻혀도 제초제 안 줘도 피는 안 올라와요. 근데 아무리 좋은 제초제를 적기에 2번, 3번, 4번을 줬다 하더라도 흙이 노출돼 버리면 거기는 피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균평 작업을 제대로 못했고 또 처리 시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을 때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논에 가서 쭉쭉 올라오는 걸 우리는 재생피라고 합니다. 90% 이상이 논에서 올라오는 피들이 재생피입니다. 자, 어떤 농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관리도 잘했고 균평 작업도 잘했고 제초제도 적게 줬다. 근데 왜 피가 나왔느냐? 여러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제초제 저항성 피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초제 저항성 피가 발생이 될 때 여러분 여기 넣어놨죠. 옥사디아존, 옥사디아길, 피라졸레이트, 프레틸라클로르, 펜타자마이드 이 약제를 이항전 처리제로 주게 되면 제초제 저항성 피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약제를 안 주고 다른 약제를 주게 되면 제초제 저항성 피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1차에 제초제 저항성 피를 못 잡은 것을 2차에 줄 적에는 제초제 저항성 피를 잡을 수 있는 제초제를 줘야 됩니다. 그걸 맞추지 못해버리면 아무리 약제를 정량을 적게 썼다 하더라도 제초제 저항성 피를 못 잡아버리면 피밭이 돼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이항전 처리제로 저항성 피를 잡을 수 있는 약제를 처리하라고 여러분들이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1개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이제 100개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여기에다가는 한 장만 넣었지만 뒤에다 처방까지 제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농가들한테 지도할 때 실질적으로 해결책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100선을 만들어 보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농 현장에서 사진이나 아니면 농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이런 100선을 변호사 119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제가 만들어서 변호사에 관여하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시작한 첫 번째 근본적인 것이 농민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질문이 들어올지 모르고 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또 다른 질문들이 오면은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점점 농민들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문제가 생겨도 현장에 나와보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농민들이 있는 데를 당당하게 찾아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제가 100선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